이른 아침. 69세 한정숙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뜬다. 그녀의 아침은 언제나 평화로운 풍경이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그 너머가 보인다. 마을 입구 쪽, 지금은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그곳. 바로 그 자리가 한때 자신의 땅이었다. 할머니, 또 그거 보고 있어요? 손녀 윤지가 계단을 내려오며 물었다. 고등학생인 윤지는 할머니가 유독 그쪽을 자주 바라본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니다. 그냥 날씨 보는 거야. 정숙은 태어난 척 일어서며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선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꿈틀거렸다. 1979년 가을이었다. 26살의 정숙은 친정어머니로부터 밭 300평을 물려받았다. 딸에게 물려주는 건 드문 일이었지만 어머니는 내가 제일 고생했으니라며 정숙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줬다. 정숙은 그 땅이 자랑스러웠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품에 안고 언젠가 이곳에 작은 집이라도 지으리라 꿈꿨다. 그러나 단 1년 만에 모든 게 무너졌다. 남편 윤기철이 술에 취해 돌아온 날이었다. 여보, 큰일 났소. 사업 미천이 필요해. 그 땅 좀 담보로 잡혀야겠소. 정숙은 단호히 거절했다. 안 돼요. 그건 우리 엄마가 준 거예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당시 법은 남편에게 유리했다. 남편은 아내 몰래 인감을 위조하고 개발업자 최만수와 손을 잡았다. 정숙이 알았을 땐 이미 서류가 넘어간 뒤였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에이, 여편 내가 뭘 알아. 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 남편 동의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정숙은 최만수를 찾아갔다. 하지만 돌아온 건 조롱뿐이었다. 아줌마, 법을 모르는 여자가 뭘 안다고 여기 와서 설쳐? 도장 찍힌 서류가 있는데. 뭘 어쩌겠어? 그냥 포기해. 정숙은 그날 밤 홀로 울었다. 법도 세상도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일 재미있고 흥미진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숙은 냉장고에서 된장을 꺼내며 그때 일을 떠올렸다. 벌써 45년이 지났지만 그 치욕은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었다. 할머니, 신문 여기 있어요. 며느리가 아침 신문을 식탁 위에 놓았다. 정숙은 안경을 쓰고 천천히 신문을 펼쳤다. 한글을 배운 건 불과 10년 전이었다. 손주들 교과서를 따라 읽으며 익힌 글씨들이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전북 지역발전 공로상, 최만수 재개발이사장 수상. 사진 속 최만수는 여전히 건재했다. 67세,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역 개발에 앞장서 낙후된 마을을 현대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숙의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낙후된 마을? 현대화? 그게 바로 자신의 땅이었다. 자신에게서 빼앗은 땅으로 불을 쌓고 이제는 공로자라는 이름까지 얻었다. 이게 말이 돼? 정숙은 신문을 탁자에 내려쳤다. 며느리가 놀라 쳐다봤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정숙의 가슴 속엔 불씨가 지펴지고 있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법으로 맞서겠어. 그날 오후 정숙은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서투른 손가락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부동산 사기, 소멸시효, 서류 위조. 화면엔 온갖 법률 용어가 쏟아졌다. 정숙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을 공책에 옮겨 적었다. 그러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위조된 서류로 인한 거래는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 정숙은 공책을 덮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법을 배우자. 제대로. 이틀 뒤 정숙은 전주에 있는 지방대학교 야간 법학과 입학원서를 받았다. 주변 사람들은 기가 막혔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대학을 가요? 그것도 법학과를? 아들 윤태호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그래, 나 70 되기 전에 졸업하고 싶어. 무슨 소리예요?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데. 젊은 애들도 힘들어하는 게 법학과예요. 그래도 할 거야. 나 그 땅 되찾을 거야. 엄마, 그거 옛날 일이잖아요. 아빠도 돌아가셨고 이젠 좀 편하게 사세요. 정숙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 아빠가 돌아가신 건 맞아. 하지만 내가 당한 일은 안 끝났어. 그땐 내가 법을 몰라서 당했지만 이젠 배워서 되찾을 거야. 태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단단했다. 입학식 날. 정숙은 새로 산 검은색 가방을 들고 학교에 도착했다. 강당엔 20살 안팎의 학생들이 가득했다. 그들 사이에서 정숙은 유독 눈에 띄었다. 흰 머리, 주름진 손, 낡은 운동화. 저 할머니 왜 여기 와 있어? 진짜 입학한 거래. 신문에도 나왔대. 정숙은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은 척했다. 그저 자리에 앉아 입학식 순서를 기다렸다. 식이 끝나고 한 사람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과 이서윤 교수입니다. 42세 여성 교수였다. 단정한 정장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얼굴이었다. 학생분 연세가 특별하시네요. 법학과에 입학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다. 제 땅을 되찾고 싶어서요. 억울하게 빼앗긴 땅이요. 서윤은 그 한마디에서 깊은 울림을 느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취미가 아니었다. 이 여성은 진짜 싸우려는 사람이었다. 도와드릴게요. 공부하시다 막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구실로 오세요. 정숙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숙의 대학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다. 첫 수업부터 좌절의 연속이었다. 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여기서 불공정성의 판단 기준은 교수의 설명은 빨랐다. 정숙은 필사적으로 노트에 받아 적었지만 손이 따라가지 못했다. 옆에 앉은 22살 학생이 힐끗 쳐다보며 속삭였다. 할머니, 필기 못 따라가시면 제 걸 복사해 드릴까요? 그 말투엔 동정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정숙은 그냥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수업이 끝나고 정숙은 도서관에 남았다. 밤 10시가 넘도록 책을 붙잡고 앉아 있었다. 법전을 한 줄 한 줄 따라 읽으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소멸시효 20년 그럼 내 건 이미 지났잖아. 정숙은 절망스러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다만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경우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희망이 보였다.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는 시간이었다. 아들 태호는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이러시면 몸 망가져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나이 70에 밤마다 공부하고 새벽 버스 타고 학교 가고 이게 정상이에요. 정숙은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태호야, 너는 엄마가 그냥 땅 하나 아까워서 이러는 줄 아니? 그게 아니야. 엄마는 그때 당했어. 법을 몰라서, 여자라서, 배우지 못해서, 그게 억울해서 이러는 거야. 그래도 엄마 현실을 보세요. 45년 전 일이에요. 법적으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알아. 나도 알아. 근데 그래도 해야 돼. 안 그러면 나는 평생 억울한 채로 죽는 거야. 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숙은 집 다락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래된 상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다. 이것들 다 버려야 하는데. 그때 낡은 플라스틱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정숙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다. 이게 그때 서류들이네. 정숙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모두 40년도 더 된 것들이었다. 그런데 한 장의 서류가 이상했다. 인감증명서였다. 정숙의 이름으로 된 서류였지만 도장 자국이 미묘하게 비뚤어져 있었다. 정숙은 확대경을 가져와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거 내 도장이 아니야.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정숙은 오래전 자신이 실제로 찍은 인감 서류를 찾아 비교했다. 명백히 달랐다. 획의 굵기, 도장의 크기, 모든 게 달랐다. 위조야. 이건 위조된 서류야.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일어섰다. 이건 증거였다. 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근거였다. 다음 주 월요일 정숙은 이서윤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갔다. 서윤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게 정말이라면 거래 자체가 무효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땅을 되찾을 수 있나요? 쉽진 않을 거예요. 상대방이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님, 제가 직접 소송을 준비하고 싶어요. 직접요? 변호사 없이? 네. 제가 법을 배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제 손으로 하고 싶어요. 서윤은 정숙의 눈을 바라봤다. 그 속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정숙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밤마다 판례를 찾아 읽고 손수 소장을 작성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가족들은 여전히 냉소적이었다.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정숙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그땐 법이 두려웠지. 이제는 법이 내 편이야. 정숙은 전주지방법원 앞에 섰다. 3월의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은 무거웠다. 안에는 직접 작성한 소장, 증거 서류들, 그리고 수십 번 고쳐 쓴 진술서가 들어있었다. 들어가자. 이제 시작이야.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법원 계단을 올랐다. 건물은 웅장했다. 대리석 기둥과 높은 천장이 그녀를 압도했다. 젊은 변호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복도를 걸었다. 민원실 직원은 정숙이 내민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다. 본인 소송이세요? 네. 변호사 없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소장 형식이 좀 표준 양식이 아니네요. 제가 직접 쓴 겁니다. 법대에서 배운 대로 작성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상대방이 최만수 씨라고요? 이 지역에서 꽤 알려진 분인데. 알고 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말하고 있었다. 이기기 힘들 거예요. 정숙은 접수증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왔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그날 저녁 정숙은 이서윤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수님, 오늘 소장 접수했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떨리긴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 씨, 혹시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오면 조심하세요.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협박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정숙은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소장 접수 3일 후 정숙의 집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깔끔한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찬 모습이었다. 한정숙 씨 댁 맞나요? 정숙은 대문 너머로 남자를 바라봤다. 누구세요? 저는 최만수 사장님의 비서입니다.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빨랐다.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남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사장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 일을 다시 들춰서 서로 좋을 게 없잖아요. 이거 받으시고 소송 취하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봉투는 두툼했다. 아마 현금이 들어있을 것이다. 정숙은 봉투를 보지도 않았다. 돌아가세요. 전 돈이 필요해서 소송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한번 보시기라도. 안 받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정숙은 대문을 닫았다. 남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차에 올라탔다. 집 안으로 들어온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떨림이 가라앉지 않았다. 시작됐구나. 진짜 싸움이.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동네 슈퍼에 갔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할머니가 최만수 씨 고소했대. 미쳤나 봐. 그 양반이 누군데. 옛날 땅 문제라던데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정숙은 물건을 사고 나왔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동네에 소문이 퍼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랜 친구 경숙을 만났다. 정숙아, 내가 들었는데. 소송한다며? 응. 너 정신 있어? 최만수가 누군지 알아? 그 사람 지역 정치인들이랑 다 아는 사이야. 너 이기기 힘들어. 그래도 해야지. 아니, 왜? 지금 와서 그 땅 되찾아봤자 뭐해. 나이 70에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정숙은 친구를 똑바로 쳐다봤다. 경숙아, 너는 억울한 일 당해봤어? 그야 누구나 살다 보면.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하게 잠잔 적이 없어.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너는 몰라. 이제라도 싸워볼 거야. 경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둘은 어색하게 헤어졌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거실에서 아들 태호와 며느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걸 발견했다. 엄마 앉으세요. 태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제가 문제 있는 집안 사람이라고.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소송한 것 때문에요. 최만수 씨가 우리 회사 거래처 사장이랑 친하대요. 그쪽에서 압력 넣은 것 같아요.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태호 직장 생활도 생각하셔야죠. 정숙은 할 말을 잃었다. 아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줄은 몰랐다. 미안해.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당장 소송 취하하세요. 그건 못해. 엄마. 태호가 소리쳤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45년 전 일이에요. 이제 와서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땅 되찾으면 뭐해요?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정숙은 아들의 붉어진 얼굴을 바라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태호야. 엄마는 법 공부하면서 뭘 배운 거예요? 정의? 권리? 그게 가족보다 중요해요?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며느리도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가족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이걸 계속해야 하나?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포기하면 안 돼. 이번에도 지면 넌 평생 짓눌려 살게 돼. 다음 날 정숙은 학교에 가지 못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오후쯤 전화벨이 울렸다. 이서윤 교수였다. 정숙 씨, 오늘 수업 안 나오셨던데 괜찮으세요? 교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숙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최만수 측의 회유, 동네 소문, 아들의 직장 문제까지. 서윤은 한참을 듣고 나서 천천히 말했다. 정숙 씨,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 법대에 오셨어요?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맡길 수도 있었잖아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다. 제 손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당했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배우고 제가 직접 싸우고 싶었어요. 그게 답이에요. 네. 정숙 씨는 지금 단순히 땅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존엄을 되찾으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짓밟힌 자신의 존엄을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정숙 씨가 이걸 해낸다면 그건 단지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에요. 수많은 약자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서류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한 번 더 해보자. 끝까지. 2주 후 첫 번째 예심날이 왔다. 정숙은 새벽부터 준비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법정은 생각보다 좁고 차가웠다. 판사석, 원고석, 피고석. 모든 게 낯설었다. 피고 측 변호사는 40대 남성이었다. 명함에는 서울 대형 로펌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정숙을 힐끗 보며 코웃음 쳤다. 본인 소송이라니 용감하시네요.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다. 원고 측 청구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1980년 부당하게 빼앗긴 제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고자 합니다. 당시 거래는 제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서류는 위조되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이미 45년 전에 종결된 사안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 반론 있습니까? 정숙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하지만 저는 위조 사실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시효 기산점은 제가 위조를 알게 된 시점부터입니다. 변호사는 비웃듯 말했다. 재판장님, 원고가 법 조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 행위가 아니라 매매 계약 문제이며 공방이 이어졌다. 정숙은 최선을 다해 대응했지만 상대 변호사는 노련했다. 법리적 공격이 계속됐고 정숙은 점점 밀렸다. 1시간의 심리 끝에 판사가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로 지정하겠습니다. 원고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정숙은 탈진한 채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서 상대 변호사가 다가왔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길 수 없어요.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합의하세요. 우리 측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얼마 드릴 수 있어요. 정숙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전 위로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 권리를 찾으려는 거예요. 권리요? 45년 전에 사라진 거예요. 법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움직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저도 논리로 싸울 겁니다.
변호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다. 정숙은 법원 계단에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손녀 윤지였다. 할머니, 오늘 재판이었죠? 어떻게 됐어요? 아직 진행 중이야. 할머니 힘내세요. 저 할머니 응원해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 진짜 멋있다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다, 윤지야. 전화를 끊고 정숙은 일어섰다. 다리는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한 번 더 해보자. 그녀는 다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다. 멀리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첫 예심 이후 정숙은 더욱 치열하게 공부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다. 법학 서적을 펼치고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노트에 빼곡히 판례를 옮겨 적었다. 대법원 2003-1만 2345 판결. 위조된 인감증명서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다. 정숙은 이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희망이 보였다.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판례였다. 도서관 사서 김 선생이 다가왔다. 할머니, 매일 이렇게 일찍 오시네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판례집이요. 옛날 사건들을 찾고 있어요. 법 공부하세요? 네, 법대 다녀요. 그리고 소송도 하고 있고요. 김 선생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대단하시네요.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정숙은 다시 책에 집중했다. 그녀는 비슷한 판례를 20개 넘게 찾아냈다. 모두 인감 위조나 대리인 사칭으로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었다. 이게 내 무기야. 법은 약자의 편도 될 수 있어. 그날 오후 정숙은 이서윤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다. 책상 위에 판례 복사본들을 쌓아놓았다. 교수님, 이걸 좀 봐주세요. 서윤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표정이 점점 밝아졌다. 정숙 씨, 이거 정말 잘 찾으셨어요. 특히 이 판례는 거의 동일한 사안이에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다음 재판에서 제출하면 상당히 유리해질 거예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처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서윤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다만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반박 논리를 준비해 올 겁니다. 알아요. 전 더 준비할 거예요. 정숙은 그날부터 상대방의 반박까지 예상하며 준비했다. 밤마다 모의 법정을 혼자 연습했다. 거울 앞에 서서 진술 연습을 하고 예상 질문에 답하는 훈련을 반복했다. 손녀 윤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머니, 혼자 뭐 해요? 아, 윤지야. 재판 연습 중이야. 진짜요? 저한테 해봐요. 제가 판사할게요. 윤지는 책상에 앉아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원고 진술하세요. 정숙은 웃으며 서류를 들었다. 재판장님, 저는 1980년 제 동의 없이 빼앗긴 토지를 되찾고자 합니다. 연습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윤지는 교과서에서 배운 법 용어들을 써가며 진지하게 질문했고 정숙은 성실히 답했다.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정숙은 손녀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윤지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힘이 나. 두 번째 기일이 다가왔다. 정숙은 준비한 판례 자료와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이번엔 자신이 있었다. 법정에 들어서자 피고 측 변호사 옆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다. 70대 노인이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피고 측 변호사가 말했다. 재판장님, 저희는 오늘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 박종철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박종철이라는 노인이 증인석에 섰다. 정숙은 그를 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남편의 옛 친구였다. 증인 1980년 당시 피고와 원고 남편의 거래를 목격했습니까? 네, 목격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당시 윤기철 씨, 그러니까 원고의 남편이 저를 불러서 같이 최만수 사장 사무실에 갔습니다. 거기서 토지 매매 계약을 맺는 걸 봤어요. 원고도 동석했습니까? 아니요. 남편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 찍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정숙은 손이 떨렸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증인의 말은 단호했다. 원고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정숙은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은 당시 거래 현장에 왜 있었습니까? 친구가 부탁해서 같이 갔죠. 단순히 친구라서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박종철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증인은 당시 최만수 씨의 회사에서 일했던 것 아닙니까? 법정이 술렁였다. 박종철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나중 일이고 나중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증인은 그 해부터 피고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건 고용 기록입니다. 정숙은 서류를 제출했다. 며칠 전 지역 도서관 옛 신문 자료에서 찾아낸 것이었다. 피고 측 변호사가 황급히 일어섰다. 재판장님, 그건 단순한 우연입니다. 증인의 증언 신빙성과는 무관합니다. 관련 있습니다.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증인은 이미 거래 전부터 피고와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증언의 객관성이 의심됩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가 있습니다. 증인, 당시 피고와 고용관계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건 정확히 기억이 예, 아니오로 답하세요. 예. 법정이 다시 술렁였다. 정숙은 앉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기자 몇 명이 정숙에게 다가왔다. 한정숙 씨 맞으시죠?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정숙은 당황했다. 저, 언론에 나갈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69세에 법대 다니시면서 직접 소송하시는 거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녹음기를 내밀었다. 간단히만요. 왜 이 싸움을 시작하셨나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그때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법도 권리도. 그래서 당했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배웠으니까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지역 유지인데 부담되지 않으세요? 부담되죠. 하지만 정의는 힘센 사람 편이 아니잖아요. 법이 약자를 지켜줘야 한다고 믿어요. 인터뷰는 다음날 지역신문에 실렸다. 제목은 이랬다. 69세 할머니의 당당한 도전, 빼앗긴 권리 되찾기. 기사는 빠르게 인터넷에 퍼졌다. SNS에서 정숙의 이야기가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 할머니 진짜 대단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증명하시네. 응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진 않았다. 과거 일 들춰서 뭐하나. 저 나이에 쓸데없는 욕심. 최만수 씨 명예훼손 아닌가.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보수 성향의 지역 언론에서 정숙을 비판하는 칼럼이 나왔다. 지역 발전 공로자를 사적 감정으로 공격하는 행위. 기사는 정숙을 지역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인물로 묘사했다. 최만수의 업적을 나열하며 정숙의 소송을 과거에 집착하는 행위라고 폄하했다.
정숙은 신문을 보며 분노했다. 내가 언제 사적 감정으로 한다고 했어? 이건 명백한 불법이야. 아들 태호가 신문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언론까지 나서는 거 보니까 엄마가 이길 수 없어요. 아니야. 포기 안 해.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태호는 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숙은 혼자 거실에 남았다. 텔레비전에선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화면엔 최만수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비쳤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래였고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지. 정숙은 텔레비전을 껐다. 가슴이 답답했다. 다음 주 학교에 갔을 때 정숙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학생들이 자신을 힐끔힐끗 쳐다봤다. 또 무슨 소문이 났나?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한 학생이 다가왔다. 정숙 씨, 잠깐만요. 24세 남학생 강민혁이었다. 평소 정숙에게 친절했던 학생이다. 민혁 씨,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민혁은 뒤를 돌아봤다. 그곳엔 법학과 학생 7명이 서 있었다. 저희 신문 기사 봤어요. 정숙 씨 혼자 싸우시는 거 너무 안타까워서요. 저희가 리서치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학생들은 그날부터 자발적으로 정숙을 도왔다. 판례 검색, 서류 정리, 법리 분석까지. 젊은 학생들의 열정은 대단했다. 일주일 후 학생들은 두툼한 파일을 가져왔다. 정숙 씨, 이거 보세요. 비슷한 판례 50개 더 찾았어요. 그리고 이건 부동산 등기법 개정 내역이에요. 1980년 당시 법률 허점이 있었대요. 이건 감정증인 신빙성 공격하는 판례요. 정숙은 자료들을 보며 감격했다. 얘들아,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한 여학생이 웃으며 말했다. 저희도 배우는 거예요. 실전이잖아요. 그리고 정숙 씨가 이기는 거 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학생들은 정숙을 위해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이름은 정의연구회. 매주 모여 정숙의 소송을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 이서윤 교수도 참석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에요. 한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법학도로서 이런 사건에 참여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박수를 쳤다. 정숙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세 번째 재판 날이었다. 이번엔 정숙 혼자가 아니었다. 방청석에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피고 측 변호사는 방청석을 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원고 측이 여론 플레이를 하시네요. 정숙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다. 오늘은 원고 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해 심리하겠습니다. 정숙은 일어나 서류를 제출했다. 재판장님, 이건 1980년 당시 부동산 거래 기록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날짜와 거래 날짜가 동일합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인감증명서는 통상 발급 후 최소 며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발급되고 같은 날 거래가 체결됐다는 건 계획적으로 위조됐다는 증거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당시엔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아니요. 정숙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당시 담당 공무원의 증언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찾아낸 겁니다. 그 공무원은 지금 은퇴했지만 당시 이상한 거래로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피고 측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이 증언의 신빙성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증인 출석을 신청합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기일에 증인 출석을 허가합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학생들이 정숙을 둘러쌌다. 정숙 씨 대박이에요. 판사님 표정 보셨죠? 이번엔 진짜 이길 것 같아요. 정숙은 학생들을 보며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법원을 나오는데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60대 여성이었다. 혹시 한정숙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도 그 사람한테 당했어요. 최만수한테. 정숙은 놀라 여성을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20년 전에 땅을 빼앗겼어요.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법을 몰랐고 돈도 없었고. 그런데 당신 기사 보고 용기가 났어요.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정숙의 손을 잡았다. 꼭 이기세요. 당신이 이기면 저 같은 사람들도 희망을 갖게 돼요. 정숙은 여성의 손을 꼭 잡았다. 이길 거예요. 꼭 이길 거예요. 그날 저녁 정숙은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깨달았다. 이 싸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싸움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최종 변론 전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다. 책상 앞에 앉아 진술문을 수없이 고쳐 썼다. 형광등 불빛 아래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다. 그때 저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면 약해 보여. 종이를 구기고 다시 썼다. 저는 4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새벽 3시가 넘었다. 정숙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아파트 불빛이 보였다. 저곳이 한때 자신의 땅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이서윤 교수였다. 정숙 씨 아직 안 주무세요? 네, 교수님. 진술문 쓰고 있어요. 근데 자꾸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심을 담으면 돼요. 진심이요? 네. 정숙 씨가 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그 마음만 솔직하게 전하면 됩니다. 법리는 저희가 준비한 자료로 충분해요. 이제 필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다시 종이 앞에 앉았다. 이번엔 머리로 쓰지 않고 가슴으로 썼다. 재판장님,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생 남의 밥상을 차리며 살았습니다. 법을 몰랐고 권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배웠으니까요. 글은 물 흐르듯 써졌다. 정숙은 해가 뜰 때까지 썼다. 아침이 밝았다. 정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거실로 나오니 손녀 윤지가 교복을 입고 서 있었다. 할머니, 오늘 재판이죠? 저도 같이 가고 싶은데. 학교 가야지. 근데 할머니. 윤지는 정숙을 꼭 안았다.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꼭 이기세요. 정숙은 손녀의 등을 토닥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집을 나서는데 아들 태호가 현관에 서 있었다. 엄마. 태호야. 오늘 회사 반찬 했어요. 같이 가겠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다. 태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가 맞았어요. 끝까지 싸워야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방청석에는 학생들뿐 아니라 기자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정숙의 이야기를 듣고 온 낯선 사람들까지 앉아 있었다.
피고 측엔 최만수가 직접 출석했다. 67세,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는 정숙을 보며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다. 오늘은 최종 변론입니다. 먼저 피고 측 변론을 듣겠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는 두툼한 서류를 들고 유창하게 말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원고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거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고 모든 서류는 적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그는 판례를 나열하며 논리적으로 공격했다. 원고는 감정에 호소하고 있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법리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며 과거의 일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았다. 다음은 정숙의 차례였다. 원고 측 변론하세요. 정숙은 천천히 일어섰다. 손에 든 종이가 떨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재판장님. 목소리가 잠겼다. 정숙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했다. 방청석에 학생들이 보였다. 아들이 보였다. 그들의 눈빛이 힘을 주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숙은 종이를 내려놓았다. 외운 말이 아닌 진심을 꺼내기로 했다. 재판장님,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생 식당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법을 배운 적도 없고 권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1980년 저는 제 땅을 빼앗겼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제 서명도 없이.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뭘 아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말들만 들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정숙의 말에 귀 기울였다. 45년 동안 저는 그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법을 알았더라면, 내가 배웠더라면, 그 후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정숙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9세에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밤마다 책을 읽고 판례를 공부했습니다. 왜냐고요? 이번엔 제대로 싸우고 싶어서입니다. 법으로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피고 측 변호사님은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법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힘센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정숙은 판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이 재판을 통해 증명하고 싶습니다. 법은 늦게라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약자도 존엄하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을. 판사가 말했다. 피고 본인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최만수 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최만수가 자신 있게 증인석에 섰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피고는 1980년 당시 거래가 적법했다고 주장합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서류를 갖췄고 원고의 남편과 정당하게 계약했습니다. 원고 본인의 동의는 있었습니까? 당시엔 남편 동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최만수는 당당했다. 하지만 정숙은 준비되어 있었다. 재판장님,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정숙은 일어나 최만수를 바라봤다. 45년 만에 직접 대면이었다. 피고께 묻겠습니다. 당시 제 남편에게 얼마를 주셨습니까? 시세대로 정당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300만 원이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제출했다.
이건 당시 인근 토지 거래 기록입니다. 비슷한 크기의 땅이 1,0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피고는 시세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주고 제 땅을 가져갔습니다. 최만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당시 시장 상황이. 거짓말 마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피고는 제 남편이 사업 실패로 급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점을 이용해 헐값에 땅을 샀습니다. 그것도 제 동의 없이 인감을 위조해서.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숙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당시 동사무소 공무원의 증언입니다. 그 공무원은 피고가 인감증명서를 급하게 발급받으러 왔을 때 본인이 아닌데 발급해도 되냐고 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고는 뭐라고 답했습니까? 최만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괜찮다, 남편이니까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고는 제 남편이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피고 측 변호사가 황급히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정숙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건 당시 은행 입금 기록입니다. 피고는 제 남편에게 현금이 아닌 수표를 줬습니다. 그 수표가 현금화된 건 거래 3일 후였습니다. 그 사이에 피고는 이미 등기를 마쳤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표정이 심각해졌다. 피고,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최만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보였다. 저는, 그건, 대답하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 없다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피고는 제 인생을 빼앗고도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45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십니까? 최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판사가 말했다. 원고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정숙은 일어섰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숙은 법정을 둘러봤다. 방청석의 사람들, 판사, 피고 모두를 바라봤다. 저는 이 재판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법은 어렵지만 정의는 단순하다는 것을,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는 것을. 정숙은 최만수를 바라봤다. 피고께 원한은 없습니다. 다만 제 것을 돌려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향해 말했다. 재판장님, 이 판결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약하다는 이유로,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짓밟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다. 그때 저는 법이 두려웠습니다. 법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힘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법은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말을 꺼냈다. 재판장님, 정의는 오래 걸려도 도착합니다. 부디 공정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정숙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방청석 어딘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1명, 2명, 그리고 모두가 박수를 쳤다. 판사는 제지하지 않았다. 그도 깊이 숙고하는 표정이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일어서십시오. 정숙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옆에서 아들 태우가 손을 꼭 잡아주었다. 방청석의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판사는 판결문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원고 한정숙과 피고 최만수 간의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사건에 대하여. 정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980년 당시 체결된 매매 계약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으로
인감증명서의 위조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며 판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무지를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를 강행했으며 이는 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하라.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다. 판결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폭발했다. 방청석 사람들이 환호하며 일어섰다. 학생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다. 이서윤 교수는 눈물을 닦았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선 채 울었다. 45년 만에 터져나오는 눈물이었다. 태호가 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정숙은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억울했던 세월, 외로웠던 싸움,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졌다. 법정을 나오자 학생들이 정숙을 둘러쌌다. 정숙 씨 축하드려요. 진짜 대단하세요. 기자들이 몰려왔다. 플래시가 터졌다. 한정숙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정숙은 눈물을 닦고 카메라를 바라봤다. 기쁩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늦었어도 괜찮다고. 배우고 싸우면 된다고. 그날 저녁 뉴스는 정숙의 승소 소식을 전했다. 69세 할머니 45년 만에 정의를 되찾다. 정숙은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불빛이 반짝였다. 이제 저곳은 다시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엔 더 큰 꿈이 자라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판결 다음 날 정숙은 일찍 눈을 떴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땅을 되찾았지만 무언가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거실로 나오니 식탁 위에 신문들이 쌓여 있었다. 69세 할머니의 감동 승소, 법 앞에 평등 증명하다. 45년 만에 정해 한정숙 씨의 끈질긴 투쟁. 법을 배워 권리를 되찾은 할머니,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정숙은 신문을 읽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승소는 했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한정숙 씨 맞으세요? 저는 충남에 사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기사 보고 연락드렸어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저도 정숙 씨처럼 당했어요. 15년 전에 땅을 사기로 잃었는데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요. 근데 정숙 씨 보니까 용기가 나서요. 저도 싸워볼 수 있을까요? 정숙은 가슴이 뭉클했다.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하루 동안 정숙은 2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다.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부당하게 땅을 빼앗기고 사기를 당하고 억울함을 참으며 살아온 사람들. 저녁 무렵 이서윤 교수가 찾아왔다. 정숙 씨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숙은 오늘 받은 전화들에 대해 말했다. 교수님,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다들 포기하고 살아요. 법이 어렵고 돈이 없고 방법을 몰라서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정숙 씨의 승소가 더 의미 있는 거예요. 희망을 보여줬으니까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교수님, 저 땅 팔려고요. 네. 그렇게 힘들게 되찾으신 건데요. 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 원했던 건 존엄이었어요. 이제 되찾았으니까 그 땅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서윤은 정숙의 눈을 바라봤다. 그 속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무엇을 하실 계획이세요? 정숙은 천천히 말했다.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법을 가르치고 함께 싸우고 싶어요. 한 달 후 정숙은 되찾은 땅을 매각했다. 개발업자가 시세대로 값을 쳐줬다. 정숙은 그 돈을 통장에 넣고 오래 바라봤다. 45년 만에 돌아온 돈이네. 아들 태호가 옆에서 물었다. 엄마,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아니야. 이건 내 것만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이 돈으로 배움터를 만들 거야. 저처럼 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요. 태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진심이세요? 그럼. 나는 운이 좋았어. 교수님도 만나고 학생들도 도와줬고. 근데 그런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숙은 가족들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우리 함께 하자. 다음 날 정숙은 이서윤 교수와 학생들을 불렀다. 그들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저는 마을 한쪽에 작은 공부방을 만들려고 해요. 법 배움터라는 이름으로요. 거기서 무료로 법률 상담도 해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함께 소송도 준비하는 거예요. 학생 민혁이 물었다. 혼자서 다 하시려고요? 아니, 같이 할 사람들을 모집할 거야. 법대 학생들, 변호사들, 그리고 나처럼 배우고 싶은 일반인들까지. 이서윤 교수가 웃으며 말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무료 강의를 할게요. 학생들도 손을 들었다. 저희도 참여하고 싶어요. 봉사 시간도 되는 거죠? 완전 좋아요.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석 달 후 마을 중심가에 작은 2층 건물이 문을 열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법 배움터 마이너스 늦은 배움이 세상을 바꾼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동네 주민들, 법대 학생들, 기자들, 그리고 정숙의 소식을 듣고 온 전국 각지의 사람들. 정숙은 소박한 옷차림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숙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이곳은 제가 45년 만에 되찾은 땅의 값으로 만든 곳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정숙은 건물을 돌아보며 말했다. 1층에는 무료 법률 상담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공부방과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여기서 법을 배우고 권리를 알고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이 손을 들었다. 저 같은 사람도 배울 수 있나요? 글도 잘 못 읽는데. 정숙은 따뜻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저도 60대에 한글 다시 배웠어요. 늦은 건 없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개관식이 끝나고 첫 상담자가 찾아왔다. 50대 여성이었다.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전셋집에서 쫓겨날 위기예요. 집주인이 계약서도 없이 나가래요. 정숙은 여성을 의자에 앉혔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봅시다. 그날 하루 동안 12명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 모두 비슷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참고 살던 사람들. 정숙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다. 함께 온 학생들은 판례를 찾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도왔다. 저녁 무렵 이서윤 교수가 정숙에게 다가왔다. 정숙 씨, 피곤하시죠? 아니에요. 이제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자신의 승리를 혼자 누리지 않고 나누시는 게.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교수님, 전 운이 좋았어요. 근데 운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도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법 배움터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정숙은 15건의 사건을 도왔다. 그중 8건이 승소했고 4건은 합의로 끝났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다. 70대 할머니가 찾아온 날이었다. 저는 최경숙이라고 해요. 아들이 제 이름으로 빚을 내서 집을 잃을 뻔했어요. 정숙은 서류를 검토했다. 명백히 아들이 어머니의 인감을 도용한 사건이었다. 이건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같이 싸워봅시다. 석 달간의 준비 끝에 재판이 열렸다. 정숙은 최경숙을 대리해 법정에 섰다. 학생들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했다. 재판장님, 이는 명백한 인감 도용입니다. 피해자는 계약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정숙은 당당히 맞섰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운 법 지식을 활용해 싸웠다. 결과는 승소였다. 최경숙은 법정을 나오며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정숙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싸운 거예요. 그 소식은 다시 언론에 보도됐다. 법 배움터 또 한 명의 약자를 구하다. 한정숙 씨의 나눔이 만드는 기적들.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졌다. 비슷한 배움터를 만들고 싶다는 사람들, 봉사하고 싶다는 법대생들, 도움받고 싶다는 억울한 사람들. 정숙은 바빴지만 행복했다. 밤마다 새로운 사건 자료를 공부하고 아침이면 상담실 문을 열었다. 어느 날 전국 법대생 연합에서 연락이 왔다. 한정숙 씨를 초청 강연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정숙은 당황했다. 제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당신은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보여주신 분입니다. 학생들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정숙은 수락했다. 강연 당일 대형 강당은 1000명이 넘는 학생들로 가득 찼다.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숙입니다. 여러분보다 50년 늦게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법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저 같은 약자는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하니까요. 정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들려줬다. 빼앗긴 땅, 배운 법, 싸운 재판, 그리고 나눔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미래의 법조인입니다. 부디 힘 있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약한 사람의 편에 서주세요. 그것이 진짜 정의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기립박수가 터졌다. 여러 학생이 눈물을 흘렸다.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다. 저도 정숙 씨처럼 의미 있는 법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정숙은 학생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죠. 당신은 이미 그 마음을 가졌잖아요. 2년 후, 법 배움터는 전국 15곳으로 확장됐다. 각 지역의 법대생들과 변호사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정숙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만든 변화였다. 정숙은 여전히 첫 번째 배움터에서 일했다. 71세가 된 지금도 매일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상담자들을 맞이했다. 어느 봄날 오후 손녀 윤지가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왔다. 할머니, 저 법대 붙었어요. 정숙은 손녀를 껴안았다. 그래, 축하해. 넌 훌륭한 법조인이 될 거야. 할머니처럼요? 아니, 할머니보다 더 훌륭하게. 두 사람은 웃었다. 저녁 무렵 정숙은 배움터 2층 작은 방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로 배움터를 찾아온 사람이 1000명을 넘었다. 그중 273명이 문제를 해결했다. 숫자로는 많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마을 풍경이 붉게 물들었다. 정숙은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가슴 한편에 여전히 아픔은 남아 있었다.
45년의 세월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배웠고 싸웠고 이겼다. 그리고 이제는 나누고 있다. 책상 위엔 새로 받은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모두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정숙은 편지들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일도 바쁘겠네. 그녀는 일어나 불을 끄고 계단을 내려갔다. 1층 상담실을 지나며 간판을 바라봤다. 법 배움터 마이너스 늦은 배움이 세상을 바꾼다. 정숙은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다. 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가 시작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수많은 한정숙들이 오늘도 법 배움터를 찾는다. 그들은 배우고 싸우고 이긴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한다. 정의는 늦을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